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여태 제 남편이 대단히 무던하고 곰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곰은 무슨 상당히 눈치 빠른 여우였어요. 아니, 굉장히 약삭 빠른 여우 중에서도 아주 상여우였습니다. 아무리 사람 속 정말 모른다지만 제가 여태 속이 청길인 상여우와 살고 있었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수더분한 용모에 꼭 시골 청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참 착하겠다라는 인상이었죠. 겉모습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에도 허허 웃으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일할 때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꽤 한번 부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평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만 좋은 사람이어봤자 건너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먼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그저 거래처에서 안면 정도만 있었는데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저만한 사람 없다, 한번 만나봐라 그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나중에는 저도 눈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꼭 그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제 짝이 없더라니까. 사람 보는 눈들이 없는 거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속은 다 맹탕이야. 그 사람 곰같이 우직하니 일도 잘해.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늘 웃는 상이고 매너도 좋아. 얼마나 든든해. 안 그래? 어떻게 관심이 좀 가? 자기만 괜찮으면 내가 바로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나 괜찮은 사람인데 짝이 없는 건 집안 때문인 것 같아. 얼핏 들어보니 집안이 많이 안 좋은 듯 하더라고. 그렇다고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지. 가난하면 어때? 저런 믿음직한 사람이면 집안 12번도 더 일으킬걸? 홀어머니에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던가? 암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 저도 사람 형편 가지고 가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서요. 그래? 겨를이 있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곰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었죠. 저는 두 부모님 모두 계셨고 두 분 다 젊고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했죠. 아주 어릴 때 시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아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늘 칭찬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남편과 소개해 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못 사는 남자 누가 환영하겠어요. 주선해줬다가 욕만 먹을 게 뻔하고 아니면 이미 소개 전부터 까이는 경우가 다반사였겠죠. 그나마 선입견 없이 사람 하나만 보는 제가 제일 만만했을 겁니다. 그때가 제가 첫 연애를 오래간 하다가 헤어진 지 꽤나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 모두가 공공연히 제가 혼자인 걸 잘 알고 있었죠. 아마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제게 호감을 조금 표해서 제 직장 동료가 다리를 놓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뭐든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안 좋게 보고 일찌감치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것 또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든 말 끝에 엄마로 끝나는 남자 싫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건지 제게는 그런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효자 같았거든요. 제 주변에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부모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랑 가까우면서도 좀 많이 먼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자기 식구 될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결국에는 계속 저를 부추기던 지인이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던 첫 데이트 때도 남편은 그랬습니다. 엄마로 마무리하는 그 말버릇 말이에요.
막 음식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있는 와중에 야, 이거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는 건데 나중에 꼭 모시고 와야겠어요. 제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잘해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일하기 바쁘니 매번 이렇게 말뿐이네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야겠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나이 드실수록 여자는 더 소녀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한식만 드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드라마에 나온 식당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일만 하면서 고생만 하셔서 그런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로망이 요새 부쩍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런 이야기만 했나요? 마침 어머니께서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에 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주책을 떨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하고 상당히 애틋하신가 봐요. 저번에 뵀을 때도 어머님과 하고 싶으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셨는데 효자인가 봐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어딜 가든 맛있는 걸 먹든 부모님 생각이 앞선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특히나 저랑 입맛이 다르셔서 식당 음식엔 조미료 많이 들어갔다고 입에도 안 대세요. 그쪽 어머님 뵌 적은 없는데 괜히 부러워지기까지 하네요. 나도 이런 아들 낳아야겠어요. 내 엄마 끔찍이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요. 그러자 남편은 마마보이 같은 건 아니니 걱정 말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엄마 하면서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 놈은 절대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 생각을 자주 하는 것뿐이죠. 자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불효자잖아요. 그러니 계속 노력하고 어머니께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야 아직 젊으니 시간이 아주 많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보다는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이 촉박해서 입에 달고 살아요. 그뿐이에요. 마마보이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의중에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자기가 홀어머니를 잘 챙기는 효자이지 마마보이는 절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 말도 무색하게 남편은 저를 만날 때 늘 내내 자신의 홀어머니 이야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듣기 싫게까지는 아니고 적절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장사를 하시면서 남편과 남편 위로 계시는 아주버님까지 아들 둘을 아주 힘들게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라면 그 상황에 절대로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진짜 원더우먼이세요. 저희 형이 저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형도 고생 안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시고 뒷바라지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 덕에 형은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부장도 달았어요. 형도 어머니께 매일매일 감사해 하면서 살아요.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 없이 아들 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고 사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저희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제가 돈을 직접 벌어보고 하면서 바뀐 거죠. 사는 내내 어머니 피땀이 잔뜩 묻은 돈 쓰면서 살다가 말이에요.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제게 1순위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정말 잘해드리자, 남 부럽지 않게 효도 가득 해드리자가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미친 듯이 열심히 살 거라고 했어요. 그게 자기 삶의 유일한 각오라고까지 말했죠. 그저 부모 덕 보면서 여유롭게 살아온 저보다도 남편이 대단해 보였고 또 굉장해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법한 성공 스토리, 그런 걸 바로 앞에서 접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그 큰아들 둘을 키우셨다 하니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앞섰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에게는 호감도 호감이지만 존경심이 결합된 호감이 강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제게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저런 남자라면 미래를 약속하기 괜찮겠다, 믿음직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1년여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번 남편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 홀어머니, 시어머님을 빨리 뵙고 싶었거든요.
저의 선입견이었지만 홀어머니이시고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고생 많이 하고 사셨다기에 삶에 찌들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상상한 이미지 속의 시어머니는 약간은 낡은 옷에 수수한 얼굴, 구수한 말투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난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이미지셨어요. 대체 남편을 언제 낳으신 걸까 싶을 정도로 저희 엄마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삶에 찌든 느낌은 전혀 없으셨고 삶을 내내 잘 즐기신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보신 듯한 분위기셨어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세련돼 보이시는 인상이셨고 꼭 부잣집 마나님 같은 느낌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먼저 인사를 하시는데 시어머님이 아니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태 남편에게서 들은 그분이 맞으신가, 혹시 어머님이 한 분 더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고급스러운 인상이셨습니다. 게다가 형편이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의 첫 느낌은 굉장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보다도 좋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고 집 평수도 큰 데다가 꼭 부잣집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라면 시어머니 혼자서 이걸 다 이루셨다는 소리인데 굉장했죠. 시댁에 가서 고생, 불상, 힘듦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유함, 여유, 여왕님 그런 단어들만 맴돌았을 뿐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간 남편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랐습니다. 당황스러움을 겨우 감추고는 저도 표정 관리를 했어요. 마치 제가 땡 잡은 듯한 태도라도 보일까봐 속물성을 감추려 은근 애를 쓴 거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다가 더는 대화거리가 없기도 하고 그간 남편이 제게 들려준 말들이 있어 시어머님께 가볍게 말씀드렸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효자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는 내내 단 하루도 어머님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요. 어머님 걱정도 많고 위하는 마음도 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 반했다니까요. 저도 남자 형제가 있는데 제 남동생은 이렇지 않거든요. 그저 자기 사는 일에나 정신없지 부모님은 신경도 안 써요. 그에 비해 이 사람은 너무 효자예요.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하고 신경 쓰고. 제가 이 사람을 택한 것도 결국에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챙기는 모습에 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홀딱 반해버렸거든요. 바로 첫 만남부터 이런 사람이면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아들이라면 저도 아들 많이 낳고 싶을 지경이라니까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아들 두셔서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남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 효자다, 그런 반응이실 줄 알았는데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더니 얘가?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우리 애가 날 그렇게까지나 생각해 주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어릴 때부터 워낙 사는 게 바빠서 애가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도 어미로서 잘 몰랐나 봐요. 우리 막내가 날 그렇게나 생각해 준다면야 고맙네요. 늦게나마 철이 든 건가? 에이, 엄마 또 나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맘 다 알면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위하는데. 내 인생에서 엄마를 빼면 시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여간 무뚝뚝해 우리 엄마. 시어머니께서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셔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 또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 말실수라도 했나 싶었어요. 그렇게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시어머니를 마주한 이후 남편과 저희 집은 상견례도 했습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내내 남편과 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고급스러운 모습에 당황하셨어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 어머님이 혼자서 그 사람 키우셨는데 내가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바르고 엄마 위하면서 사는 대단한 아들로 만드셨다니까. 분명 뵙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실지. 그런데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늙으셨겠지? 엄마 혹시 시어머니 뵙게 되면 너무 화려하고 곱게 꾸미지는 마. 알았지? 시어머니께서 민망하실 수도 있잖아. 적당히 하고 와야 돼.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화려하고 귀부인 같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제 말 때문에 수수하게 꾸미고 온 저희 엄마가 더 고생을 많이 겪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께서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절 노려보았었죠.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친정 부모님께서는 칭찬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혼자 힘들게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고 사신 분이 어떻게 그리 젊으시냐고 말이죠. 고생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게다가 상견례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시어머니께서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였어요. 원래 집안 대대로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위축되실 지경이었죠. 우선 식이랑 집은 저희 쪽에서 할게요. 나머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물 원하시는 선이 있으세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물으니 요새는 뭐가 많더라고요. 그런 건 젬병이라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정해서 주면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뭐든 여유 있게 하죠. 한마디로 시어머니께서 내가 다 쏠게,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분위기였달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 친정엄마께서는 입을 다물지도 못하셨습니다. 상견례 내내 제가 생각한 것들과 너무 달라서 남편이 그간 거지왕자 행세라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원래 많이 가질수록 감추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저한테까지 감추다니요. 게다가 그 많이 가지신 분이 시어머니이신데 왜 매번 시어머니를 안쓰럽고 불쌍 타고 입에 달고 다녔던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전까지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인상은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그런 할머니, 그 정도까지 상상했었다니까요. 불현듯 얼마 전에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과 가난도 훔쳐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 정도를 힘들었다라고 한 건지 말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견례 후에 그래도 진짜 없는 것보다야 겸손하게 없는 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제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이룰 때까지 고생은 많았겠지. 결과만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집안이 대대로 돈이 있다고 한들 재산 유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 게다가 남편도 일찍 여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얼굴에 그늘 안 지게 사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지. 우리는 네가 결혼할 사람 집이 많이 기운다고 해서 대출까지 알아봤었어. 혼수랑 결혼 준비를 우리 쪽에서 더 많이 해야 할 터이니 말이지. 지금 이 상황을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렵네. 이런저런 예상과 다른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착각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세상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었다는 것 빼고는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냥 좀 허무하다 정도랄까요. 저는 결국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는 남편의 설득에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같이 살기 불편하시다고 못을 받기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아유, 나는 싫어. 뭐하러 불편하게 너네들이랑 같이 살겠니? 나도 혼자 좀 살아보자. 내가 아들 둘을 끼고 30년을 넘게 살았어. 그나마 큰애 먼저 장가 보내고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이 시원했고 남은 가슴도 이제 마저 다 돌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한다니 참나. 아가,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아들 끼고 키우는 거지 그게 어디 같이 사는 거겠니? 사내 새끼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말이야.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이 가요. 그리고 밥 같은 거 하나도 지들이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해. 지들 나름대로 잘 챙겨 먹는다고들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 꼴이 얼마나 궁상인지. 어휴, 그럼 또 내가 챙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다 내 손이 가게 되는 거니까 일이야. 나는 일. 그래서 첫째 장가 멀리 보내고 이번에 막내까지 보낸다니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싶은 마음이라니까.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제발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
그거면 돼, 나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완강하신데 남편은 죽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죽어도 자신은 시어머니와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도 멀리 사시고 자기까지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디 아프시거나 문제라도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말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괜히 당신 눈치 보이니까 말이라도 쿨한 척 혼자 살고 싶은 척 말하시는 것뿐이라고. 당신 같으면 대놓고 나 이제 늙어가니 같이 살자. 아이 나 좀 책임져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당신 마음이 어떨지 내가 잘 알아. 싫겠지. 나 같아도 그래. 장모님이랑 한 집에서 살자. 그렇게 제안하면 나는 불편한 생각부터 먼저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 하는데 싫은 티 한 번을 안 내니 말이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보였으면 나도 분가했을 거야. 정말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워낙에 두 분이 다 완강하니 저는 가운데서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우기고 우겨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좀 아쉬웠죠. 내색은 못했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 의견처럼 저희끼리 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살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결국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이시니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딸이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살 거 생각하니 갑갑해 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시어머니, 그것도 홀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말이죠. 네 남편이? 우리 사위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대? 아이고야, 진짜 효자났네, 효자났어. 그거는 너무 유난인 거 아닌가 몰라. 그 시애미도 그렇다. 여태 자식 새끼 끼고 살았으면서 뭘 또 장가를 보내서도 끼고 살고 싶어서는. 아유, 별로다 별로야. 아니야, 어머님은 싫다고 질색팔색 하셨어. 지겹다고. 그런데 그이가 그렇게 우긴다. 곧 죽어도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절대로 혼자 못 두겠대. 어머님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구나 했거든. 그런데 오래 보니 썩 그런 것만은 아니야. 마마보이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아니야. 꼭 하는 행동이 엄마가 좋아서 아니면 시어머니가 진짜 안쓰러워서라기보다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 같달까? 암튼 그래. 분가는 날아갔어. 아, 받아들여야지 뭘 어째 내가. 그리고 부산에 살고 계셔서 얼굴 뵙기 어려웠던 아주버님을 저는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상당히 다른 성향이셨어요. 남편이 굉장히 밝고 말이 많은 편이라면 아주버님은 진중하고 과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 제게 악수를 한번 권하실 때 빼고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형님도 비슷했죠. 말수가 적고 어쩌면 시어머니와 분위기가 많이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형님과 아주버님이 함께 오셨을 때 남편이 형만 있다고 했나? 누나도 있다고 했던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도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시거든요. 한국 사람 같다기보다는 유럽 쪽 외국인 같은 외형처럼 보이세요. 형님이 딱 그런 느낌이어서 어머님이 나으셨다고 해도 믿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성격도 성격인데 외모도 말투도 모든 게 다 달라서 정말 신기했죠. 한 배에 나온 형제여도 저럴 수 있구나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오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결혼과 시댁에서 같이 사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시어머니 걱정을 하면서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하자 그 과묵하고 말없던 아주버님께서 실소를 막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가장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네가 엄마 걱정을 그리 많이 해서 모시고 사는 거라고? 모시고 사는 거긴 무슨? 엄마가 널 데리고 사는 거겠지? 게다가 이번에는 재수씨도 같이 말이야. 엄마 좀 그만 괴롭히고 너는 너대로 살아. 어울리지 않긴 무슨?
남편이 너무 유난을 떤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 남편에게 듣고 남편을 봐온 모습과는 달리 시어머니를 비롯해 아주버님까지 남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생각을 뭐 그리 안 했다고. 형이랑 나랑 나이 차가 크고 또 형이 있으니까 내가 잠시 물러났던 것뿐이지. 나도 엄마 많이 생각해.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 그러셔. 그랬구나. 네가 어머니를 그렇게나 끔찍히 생각했었구나. 바뀐 거라면 다행이네. 아주 다행이야. 엄마 좋겠어. 막내 놈이 제대로 효도하겠다고 나서서 말이야. 그러게나 말이다. 맨 어리광만 부리던 게 결혼한다고 바뀐 건가? 사람 한 번에 바뀌면 탈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남편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애를 쓰는데 다른 가족들은 남편의 그런 노력들을 하찮게만 여기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저라도 남편의 뜻에 잘 맞춰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네는 시어머니 댁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오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불효자라는 둥, 철딱서니가 없다는 둥 비난은 하시면서 정작 아주버님 본인이야말로 시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해 보였죠.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엄청 편하게 사셨다는 얘기를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감사함은 전혀 모르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시어머니 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명절 빼고는 아주버님과 형님네가 방문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매일매일을 시어머니를 살갑게 챙기는 것은 봤지만요. 그래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위로 있는 형이 어머니를 많이 안 챙기니 남편이 더 유난이구나 생각하면서요. 자기라도 엄마를 잘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느껴진 것은 시어머니는 요즘 말로 완전 핵 인싸셨어요.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도 많고 혼자 사업하시고 일 시작하시면서 만나온 모든 인맥들을 다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도 정말 많았고 자잘한 소모임도 많았어요. 시집살이? 저는 그런 걸 겪고 느껴볼 새도 없었어요. 하루에 시어머니 용안을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치더라도 남편은 더 애가 달아 보였습니다. 출근 전에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고 나가요. 남편이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꼭 왕을 모시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무섭게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엄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늘 먼저 잔뜩 쫄아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출근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들이랑 두부 부쳐놨어요. 일어나시면 꼭 아침 챙겨 드세요. 아들은 이만 나갑니다. 너는 대체 왜 그러니?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정말.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행동들에 고마워하시기보다는 늘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하는 거지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꼭 제 느낌은 결혼을 했는데 나만 입양이 된 건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부부로 사는데 꼭 시댁에 저만 들어와서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더더욱이 남편과 한 침대만 쓸 뿐이지 남편이 시어머니만 생각하느라고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하는 대화도 결국은 시어머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시어머니는 어땠냐는 둥, 누굴 만나러 나가셨냐는 둥, 아니면 무슨 말을 하셨냐는 둥, 그런 말들만 묻기에 저도 화가 나서 털어놓았어요. 당신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뭐 시어머니 감시하는 첩자로 들이기라도 한 거야? 우리 신혼부부야 지금. 지금 지나면 다시는 없을 때라고. 알아? 그런데 무슨 맨날 첫날 시어머니 이야기만 물어보고 결혼하면 땡인 거야? 이제는 자기 사람 된 거 같으니 나한테는 코딱지만큼도 관심이 없어?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는. 예전부터 조금 느꼈던 건데 당신 너무 과해. 과해도 너무 과해. 시어머니한테 무슨 책 잡힌 거라도 있어? 아니면 신어머니가 아닌 거야 뭐야. 맨날 빙빙 돌려서 요점 없이 둘러대지만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모르는 게 대체 뭔지 나도 뭘 알아야지. 그러자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 이제는 자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 맞고 책 잡히고 그런 것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며칠간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덜 묻기는 했습니다. 슬슬 제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름도 오고 하니 둘이서만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얼마 전 시어머니 일로 가볍게 말다툼했던 게 좀 걸리기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 계시니까 둘이서 시간을 보낸 일이 거의 없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자 웬일로 남편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여행날 가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가방은 뭐냐고 물으니 시어머니 여행 가방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저희와 같이 여행 가실 거라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랑 셋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 둘만 홀랑 여행을 가? 당연히 어머니도 모시고 가야지. 우리 신혼여행 다녀왔잖아. 이 집에 우리 둘이 며칠이나 쏙 빠지면 어머니가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안 그래?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잖아, 여보. 괜찮지? 아니, 이럴 거면 아주버님네랑 약속 잡고 해서 아예 다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랬어. 못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던가. 이게 뭐야 정말? 내 말뜻을 이해 못한 거야? 당신 말대로면 어머님이랑도 나중에 가면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사실 여행을 빌미로 남편과 본격적으로 자녀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었거든요. 여행 날짜도 일부러 날 맞춰서 간 것이었고요. 저는 이미 여행 기분이 다 깨졌고 그때까지도 눈치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게 된 시어머니께서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자고 했었다고 거짓말을 쳤더라고요. 에휴, 내가 우리 며느리만 아니면 절대 안 가지. 얘랑 여행 가봐야 뭐해. 하나도 재미없어. 나야 나이 맞는 맘 맞는 친구들이랑 가는 게 좋지. 이 나이에 막 결혼한 너희 부부랑 여행? 제발 같이 가라고 해도 별로야. 아가, 이번에만 같이 가고 다음에는 꼭 너희 둘이 가라. 너네 신혼인데 어째 둘이만 붙어있는 꼴을 못 봤네 내가. 거기에 대고 저도 모르게 제 말이요 라고 할 뻔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여행 가서도 남편은 저를 병풍 취급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챙겨드리고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꼭 저랑 남편이랑 시어머니 여행 가이드 해드리러 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신 여행 오나 봐라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진짜 괜찮았어요. 누가 욕하겠어요. 자기 엄마 극진히 챙긴다는데 비난할 사람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계획했다시피 저는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친정에서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좋은 소식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친정에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께는 어머님 아드님이 문제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천천히 갖기로 했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환장할 노릇이 남편 놈이 호텔방을 하나만 잡은 거예요. 어머니와 저희 부부방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서 같이요. 그래서 아예 제 계획은 진작에 다 텄죠. 그때쯤 되니 저도 어이없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빠른 시어머니께서 호텔에 안 들어가시고 제게 잠깐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둘만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말이죠. 맥주 사러 나간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 나오셔서는 콜택시를 부르셨어요. 내 짐은 아가니가 알아서 네 신랑 시켜서 챙겨오고 나는 먼저 집으로 가마. 비행기 티켓도 다 예매해뒀어. 1시간 뒤에 출발이야. 그러니까 너희 둘이 오붓하게 여행 보내다 와. 알겠지? 저 녀석은 대체 눈치를 어디다 밥 말아 먹은 건지 정말. 내가 낳은 새끼가 맞나 싶다니까. 오늘 좋은 밤 보내고 나 먼저 간다 아가. 원래 일정보다 한참 더 뒤에 와도 돼. 내 걱정은 말고.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자리를 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신이 잔뜩 나서는 술을 사서 호텔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만 들어오자 남편이 두리번거리면서 시어머니를 찾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저만 오냐고 무슨 일 생긴 거냐면서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먼저 가신 거라고 말이에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시어머니 우리보다도 더 판단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야. 대책 없이 가신 거 아니고 다 준비해두고 가신 거라고. 내가 억지로 떠민 거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비행기 예매에 콜택시까지 미리 불러놓으셨더라고. 오죽 불편하셨으면 그렇게 도망치듯 가셨겠어? 당신도 이제 좀 그만해. 어머니한테 뭐 크게 잘못한 적 있어? 무슨 맘에 빚이라도 진 거 있느냔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왜 원하지도 않는 효도질이야? 저도 감정이 욱해져서 터져나왔고 남편은 오히려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기 바빴습니다. 당신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지금도 많이 늦어서 내 맘이 아주 급해. 나 엄청 공들이고 있는 거라고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우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당신이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엄마한테. 본격적으로 다 쏟아내도 엄마 재산 내가 받을까 말까라고. 그제야 진심을 쏟아낸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엔 그동안 시어머니께 온 정성 다해 효도를 펼친 게 시어머니 재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다 물었습니다. 그간 효자인 척한 게 결국에는 돈 때문이라고? 시어머니 혼자서 죽어라 본 그 재산 때문이라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고작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인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이 부족하니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효자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게 그렇게 억지스럽게 되는 일이야 그게? 당신 말대로 시어머니 재산이 대단하다고 치자. 그럼 아들 둘뿐인데 당신한테 재산 안 주시겠어? 어느 정도 서운치 않게 주시겠지. 설마 아주버님 빼고 당신이 다 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마 형한테 거의 주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야. 엄마가 만나는 친구분들이 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아? 교회, 절 같은 단체에 무료로 봉사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마디로 엄마한테 돈 빼갈 사람들만 가득하지. 돈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기기 전에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남 주는 거 말고 엄마 아들인 내가 가지겠다고. 그게 나빠? 그래서 엄마 남은 인생 내가 신경 써드리고 애쓰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잖아. 형한테 줄 거 조금 더 나 줄 수도 있고 사회에 줄 거 나 조금 더 줄 수 있잖아. 이게 어디 나 혼자 좋다고 이러겠어? 내가 가지는 거면 당신도 가지는 셈이야. 우리 거 되는 거라고. 대놓고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끝내 말을 잃었어요. 그 여행에서 남편과 저의 사이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순박하고 착하고 마냥 가족을 챙기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남편을 택한 것이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를 위한 태도도 가짜, 불쌍한 척 포장했던 시어머니의 실체도 가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한참을 말없이 지내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말이죠.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저 애둘러서 그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본 모습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된 거죠 뭐.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고 네가 생각하겠지만 막내가 너무 솔직한 성격이야. 뭐든 다 겉으로 티가 나거든. 그런 게 한 번씩 마음에 거슬릴 순 있어. 그래도 거짓말하고 그런 애는 아니야. 걔가 거짓말하고 꾸며봤자거든. 심장이 눈, 코, 입에 다 달린 애라서 완벽하게 속이질 못해. 거짓말로 포장하고 속이려 들고 그런 애들보다는 비교적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 말에 어머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내내 싸운 티를 낼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좀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연락드리니까 형님네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케이크 주문해서 오신대. 그럼 우리가 상 차리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 그 전에는 형이 했지.
원래 집안 행사 형이 알아서 다 해. 난 챙겨본 적이 없어.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도 어머니 하는 사람이 사랑에 맞지 않는 자기 엄마 생신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뇨. 진짜 제대로 효자탈을 쓴 불효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늘 욕을 달고 사는 아주버님이 여태 집안 행사를 혼자 다 준비했다는 게 납득이 어려웠죠. 그래도 이번에는 저도 집에 들어왔고 하니 같이 준비하자고 최대한 좋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혹할 만한 선물을 뭘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께라도 물어봐 달라고 호들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거 잘 아실 거 아니야. 중년 여성이 선물 받으면 완전 마음을 뺏길 만한 그런 선물. 감동받고 나를 달리 볼 만큼 좋은 선물 없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장모님 되게 멋지시잖아. 당신이 좀 물어봐줘.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그 나이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걸로 백화점 가서 사왔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아니면 가방, 스카프 같은 거요. 그래서 가방에 스카프를 달아서 포장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당일에 생일상을 다 차리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형님은 바로 시어머니께 배즙을 드리더라고요. 아주 싸고 저런 걸 선물이라고 사온 건가 싶은 선물을요. 그런데 오자마자 배즙을 따서 어머니께 갖다 드린 형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 엊그제 통화할 때 보니 목이 많이 잠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도라지 배즙 주문해서 사왔어요. 오늘부터 챙겨서 드세요. 목 그렇게 방치하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아니면 내일 저랑 가시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시어머님과 가까이 사는데 어머님 목이 잠기셨는지 헛기침을 자주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밤중에 화장실 갈 때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온 것도 같았죠.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께서 현관에 놓인 시어머니 신발을 보곤 엄마, 이거 신발 밑창 또 갈아서 신었어. 그러지 말라니까. 내 이럴 줄 알고 엄마 신발 똑같은 거 찾아서 사왔어. 딴 건 별로고 이게 제일 편하다 그랬지. 내가 아주 그냥 온 김에 이런 것들 싹 다 버리고 가야겠어. 하여튼 돈도 있는 양반이 왜 그리 궁상이야. 속상하게. 꼭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멀리 살고 형님네가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들 지경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신발이 명품 어디 거인 것만 알았지 그 밑창을 갈아가며 신으시는 건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방금 전 부끄러움을 만회할 겸 제가 먼저 준비한 선물을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이이랑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 뭐 해드릴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엄마한테까지 물어서 줄 서서 샀어요. 받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건네는 선물을 받으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웃으시는데 됐다 싶었습니다. 명품관에 종아리 빠지게 서 있다가 사온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몇 번 이어지다가 형님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배즙이 끝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묵직해 보이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엄청 두껍고 요새는 잘 팔지도 않는 옛날 앨범 같았죠.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사진 앨범을 건네받고는 한 장 한 장 열어보시는데 너무 감격하셔서 펑펑 우시는 거였습니다. 첫 장 시작이 돌아가신 시아버님 사진으로 시작해서는 그간 이 집안의 모든 일들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형님은 울고 계신 시어머니께 사진 복원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 너무 흐리다고 몇 장 없다고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아버님 지인분들께 다 물어서 혹시 같이 찍으신 사진 있으시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어머님 생신 선물로 준비하는데 2년이나 걸렸네요. 이제 다 모여서 다행이에요. 아버님까지요. 아마 저였어도 펑펑 울었을 겁니다. 형님은 대체 뭐지? 이벤트 학과라도 나오신 건가 신기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더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한 거 외에 시어머니께
금팔찌를 선물로 드렸는데 아주버님은 편지를 적어서 편지지 한 장만 달랑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차라리 남편이 낫다 싶었는데 편지 내용이 감동스러운지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시는데 망했다 싶었어요. 엄마가 나보다 돈이 많은데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들 뿐이더라고. 이번엔 돈 안 들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해드리고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 엄마 오래 사시오, 건강하게. 엄마 덕분에 나도 이러고 잘 사네. 무덤덤하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아주버님 무슨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니신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후벼파게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님 옆에 가서 수발러를 자처하고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더니 둘째야, 그만하면 됐어. 네 맘 잘 알겠으니까 그만했어. 그만해.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아주버님께서 엄마가 너 꼴값 그만 떨라신다. 넌 이렇게 좋은 날에도 그 모양이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를 챙겼어? 어떻게든 뜯어내기 바쁘고 지 살기에만 급급했지. 왜 네가 뒤늦게 이럴까 싶었는데 엄마 돈 때문이냐? 너 결혼 전에 엄마가 유언장 고쳤다니까 그게 그렇게 거슬리디? 너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가실까봐? 안 주시면 또 어때? 우리가 엄마가 그 고생하고 돈 모을 때 학교나 다녔지 돈 된 거 있어? 엄마가 그 재산 다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난 그렇게 할 거야. 다 태워서 보내드리든 사회에 환원하든. 그러니까 너도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어. 간신배같이 굴지 말고. 살짝 취기가 돌았는지 아니면 정말 돌아버린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의 말에 생신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아주버님 멱살을 잡았어요. 형이 뭘 알아. 그냥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전까지 내가 뭐가 있었어. 어렵고 가진 것도 없었어. 이제 좀 가지고 이제 좀 보여서 그래. 엄마가 고생해온 게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형이 효자고 엄마한테 끔찍하게 잘한 거 내가 잘 알아. 엄마 못지않게 형도 많이 고생한 거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알아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형이랑 엄마도 이제부터라도 알아달라고. 그렇게 행동해오진 못했지만 늦게라도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잘하고 싶었다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그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서 어지럽혀진 상을 치우는 저와 형님도 가까이 와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고 궁금하지. 유산, 재산. 그런데 우리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그런 거? 나 아직 살아있잖니.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 어젠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 또 고기가 먹고 싶고 바람 좀 쐴까 나가봐야겠다 싶다가도 무릎이 아파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머리 아프고 돈 문제 같은 거 미루고 싶다 나는. 막내는 너무 걱정하지 말어. 아무렴 내가 너한테 떼어주는 것 없이 가겠니? 너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죽고 가면 형보다 짧게 본 내 막내인데 그런 걸로 싸우지 말어. 싸울 것도 없어. 그리고 나 죽으면 너네 형제 둘만 남을 텐데 둘이 사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효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너네 둘 우애만 좋으면 원이 없겠어. 내 소원은 그게 다야. 어머님의 마지막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뭐가 먼저였는지를 모두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단순히 생신만 축하해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남편은 한동안 생각이 많은지 예전같이 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효도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분가하라며 집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분가 제안에 순순히 응했어요. 저희는 아이 둘을 낳고 최근에서야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안 좋으셨던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2번 더 하셨는데 요즘은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우세요. 남편은 이제 억지로도 돈 때문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머님을 늘 업고 다닙니다. 정말 진심 어린 효자가 된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 저는 저희 시어머니께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도 지난날 남편의 행동들이 지금 와선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 번씩 시어머니께서 그때 남편이 효도랍시고 어머님 모시고 갔던 여행 이야기를 시어머니께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신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의 남편분이 유산을 받고 싶어하는 의도가 다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잘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